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리고 예상되는 유럽 식품 시장 그리고 비슷한 문화권의 오스트랄라시아 지역 트렌드를 한번 짚어드리고 아울러서 K푸드를 유럽 시장에서는 어떻게 포지셔닝 할 수 있을지 유로모니터가 조사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유로모니터가 판매하는 데이터와 분석 자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오늘 세미나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실 수 없다는 안내 문구 잠깐 드리고요. 오늘 발표 내용은 크게 유럽 시장 트렌드와 K푸드에 대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유럽 시장 트렌드에서는 크게 유로모니터가 매년 발표하는 전략적 테마가 있습니다. 올해의 테마는 크게 기능성 일반 식품 시장의 활성화, 뉴 노멀 라이프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변하면서 우리의 식습관도 바뀔 것이라는 내용의 eating occasions. 또 농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들은 점차 믿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찾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 마지막으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대세죠. 대체 단백질과 지속 가능성의 트렌드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에서는 이러한 유럽 시장 트렌드와 접목해서 K푸드를 수출하는데 어떤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좀 실무적인 제도나 절차 이런 부분보다는 유로모니터가 조사한 소비자 동향 등을 토대로 마켓 인사이트를 제공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인지라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데 도움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유럽 식품 시장 트렌드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푸드 에즈 메디슨입니다. 즉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또는 내 건강에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먹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트렌드인데요. 유로모니터가 지난 10월 각 산업별 전문가들에게 향후 어떤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팬데믹 이후의 행동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평균적으로 건강과 웰빙에 관련된 제품을 더 구매할 것이다. 거기에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응답 90% 이상의 응답자가 단기적으로라도 좀 더 건강한 것에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40% 이상의 소비자는 퍼머넌트리하게 건강한 것을 좀 더 소비하려는 패턴이 위드 코로나가 오더라도 그 트렌드가 다시 바뀌거나 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가 있기 전인 201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동안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이뮤니티죠. 면역력과 앵자이어티, 근심, 걱정에 대한 단어 검색 빈도를 분석해 봤더니 지난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면역에 대한 검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걱정, 근심에 대한 관심은 사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원래 좀 높은 편이긴 했었는데 이 이뮤니티와 관련해서는 면역력 주스, 과일, 음료, 면역력이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 주로 검색이 됐고요. 앵자이어티에 대한 검색으로는 스트레스를 위한 까나비, 식용 대마초죠. 또 스트레스 해소에 어떤 티들이 좋은지 이런 검색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유로모니터의 21년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강하다는 것은 당신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멘탈 웰빙이 1위로 나타났고요. 면역력이 2위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3위가 feeling good 그리고 emotional well-being 이런 게 6위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서도 점차 소비자들이 정신 건강을 보다 중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멘탈 웰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잠을 잘 자냐고 물었을 때 MZ세대가 좀 더 높은 비율로 숙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응답했는데요. 19년 대비 이러한 우려는 올해 시니어 세대보다 훨씬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50% 이상의 글로벌 MZ세대가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고 응답을 했고 그중에 10%는 잠을 잘 못 자는 걸로 인해서 내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응답을 할 정도였습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수면 부족 장애를 호소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유럽이 북미나 아시아보다도 높게 나타났는데 따라서 이를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식품 시장이 유럽이 보다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생각하는 면역력이나 멘탈 웰빙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은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한 건강 키워드를 내세운 기능성 식품 시장의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강조한 식품은 요거트가 있죠. 유럽에서도 이뮨 시스템으로 기능성을 강조한 다농의 액티밀 이 브랜드가
작년에 매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농은 다양한 유제품 포트폴리오 중에서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액티비아나 액티밀보다 플랜트 베이스 요거트 라인인 알프로나 실크가 좀 비교적 좋은 반응을 보여왔었는데 이러한 니즈를 반영해서 액티밀 브랜드에서도 아몬드와 오트로 만든 식물성 유제품에 이뮨 시스템 클레임까지 새롭게 추가를 해서 신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지난해부터 면역력, 기능성 유제품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액티밀 외에도 글로벌 발효유 시장에서 이뮨 서포트 기능이 있는 제품만 저희가 따로 떼서 좀 살펴봤더니 시장 규모가 19년까지는 하락하다가 작년에 6%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핀란드가 면역력 강한 발효유 시장에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연평균 9% 정도씩, 또 네덜란드는 아직 좀 시장 규모가 작긴 하지만 연평균 5% 정도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 이미 면역력 발효유 시장 규모가 거의 7천억 원 이상으로 꽤 크게 형성되어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다가 작년에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른쪽 유럽 주스 시장에서도 면역력과 관련된 클레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면역력을 활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바로 이 비타민 C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 과일 주스 영역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패키징에 덴마크어로 이뮨 디펜스 이런 클레임을 표기하거나 신선한 천연 재료들이 면역력을 길러줄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한 제품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2020년에만 이 면역력을 강조한 주스 시장이 약 11%, 그리고 서유럽에서는 8%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을 이제 첨가해서 소화 기능이나 궁극적으로는 장이 건강해지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런 기능성 식품들이 사실 이젠 특이할 것도 없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좀 더 특이한 식품 카테고리에서 면역력을 강조한 유럽, 호주 제품들이 있어서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면 왼쪽에는 호주의 멀티비타민과 카카도 열매, 로컬 꿀로 면역력을 강조한 포리지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죽 컨셉하고 비슷하게 뭔가 먹으면 좀 몸이 힐링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포지셔닝이 돼서 이목을 끌었고요. 오른쪽 유럽에서는 카멜 밀크가 요즘 그 카우 밀크보다 몸에 더 좋다라는 맥락에서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데요. 카멜 밀크는 유당 불내증으로 우유를 못 먹는 사람들에게도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카멜 밀크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 유산균이 면역력 강화에 특히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생산량이 젖소의 3분의 1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최근 긍정적으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의 기능성을 강조해서 카멜 밀크 관련 가공식품은 지금 이제 유럽의 폴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서도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능성 일반 식품 시장에서 요즘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단백질이죠. 키토 식단 이런 거 요즘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응답이 글로벌 평균적으로 19년도에 21.9%에서 올해 25%까지 증가를 했고요. 전 연령대에서 성장을 했지만 MZ세대들이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단백질 섭취를 늘리려고 노력한다라는 응답자 비율은 대부분 20% 전후로 비슷하긴 한데 19년 대비 올해 응답자 증가폭을 보면 유럽이 22%로 아시아 17%, 기타 지역 5에서 8% 정도 수준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서 월등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관련 시장이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유럽 시장은 특히 요즘 나오는 그 단백질 강한 제품 MPD 중에서 약 70% 정도가 한 발 더 나아간 플랜트 베이스드 프로틴, 즉 식물성 단백질을 강조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른쪽 예시 보시면 동유럽, 러시아에서는 해초 단백질이죠. 클로렐라를 넣어서 단백질 함량을 높인 과일맛 아이스크림이 출시가 됐습니다. 유크린 같은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두뇌 발달과 면역력에 좋은 해초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는 클레임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멘탈 웰빙과 관련된 제품 사례인데요. 오른쪽 보시면
물에 녹여 먹는 비타민 정제 같은 제품이고요. 캔디 제품이고요. 근데 여기에 비타민 C, 티아닌, 비타민 B, 판토텐산 이런 것들이 이제 피로 회복과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헬스앤뉴트리션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울감이나 정신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호하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글로벌 평균적으로 19년도 대비 올해 대부분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라는 응답이 증가하긴 했는데 의사를 만난다거나 전문적으로 그 RX라고 그러죠. 전문 의약품을 복용한다라는 응답만 감소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의사를 만나거나 전문 의약품에 의존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감소폭도 올해 다른 지역보다 좀 크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 이게 최근에는 굉장히 흔하고 좀 중요한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멘탈 웰빙을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한국인들도 그렇지만 유럽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좀 거리낌이 있기 때문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하거나 음식으로 치유하거나 또 요즘은 워낙에 앱이 다양하고 잘 나와서 이 모바일 앱이나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코칭을 받겠다라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신체 활동을 통해서라는 응답과 까나비 식용대마초죠. 이걸 활용하겠다라는 응답이 좀 눈에 띄는데요.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멘탈 웰빙을 챙기겠다라는 응답은 21년 33%로 전문적인 치료 외에 일상적인 치료 방법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에너지 부스팅이라는 기능성하고 연결시켜서 우회적으로 멘탈 웰빙을 돕는 제품으로 포지셔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유로모니터의 프로덕트 클레임 앤 포지셔닝 시스템을 통해서 이커머스에서 에너지 부스팅으로 포지셔닝된 제품의 SKU 숫자 변화를 살펴봤더니 에너지 부스팅의 역할을 강조하는 제품은 2,900여 개에서 지난해 3,400여 개로 약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유로모니터는 매일 40개 국가의 1,500여 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정보를 스크랩해서 데이터화하는 비아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이커머스에 유통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관련 기능성 클레임을 갖고 있는 SKU별로 분석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부스팅 제품은 특히 스낵 카테고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 보시면 호주의 피크 초코바는 헬스 보충제로 보통 많이 쓰이는 뭐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이런 거나 아미노산, 카페인 이게 첨가되어 있어서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제품으로 출시가 됐고요. 국내에서도 왜 최근에는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가는 그 타우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타우린이나 비타민 E가 함유된 드림 카카오 초콜릿, 이게 스윗 비욘드 스윗 버전으로 출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다른 멘탈 웰빙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아까 까나비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있었죠. 유로모니터는 2020년부터 까나비, 식용 대마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식품에 활용되는 이 식용 까나비 트렌드는 이미 유럽에서는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시장 규모를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40억 달러 수준으로 다른 나라랑 그 스케일이 달라서 이 한 그래프에 같이 넣지는 못했는데 호주와 영국도 2025년에는 10억 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5년 후에는 거의 110억 달러 이상 수준으로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왼쪽 영국의 누로 브랜드처럼 컨펙셔너리 형태의 이 CBD 대마초 간식을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법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아직까지 여행 가서 이 컨펙셔너리를 구매해서 제품을 반입하는 것도 마약 밀수에 해당이 되고요. 또 여행 중에 그 지역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라고 하니까 이제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는 우리의 뉴 노멀 라이프에 따른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식습관도 달라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식품 시장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무래도 내식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식품 카테고리가 급성장했다라는 점인데요. 근데 정반대로 급 떨어진 글로벌 스낵바, 껌, 아이스크림 카테고리는 모두 온더보 형태의
간식, 즉 이제 걸어 다니면서 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즉 더 이상 이제 걸어 다니면서 먹을 수 있거나 또 즉석에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제품 카테고리는 아마 위드 코로나가 돼도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당분간은 소비가 활성화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제품 전략도 좀 변화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또 글로벌 산업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코로나로 이후 소비자들이 재택근무를 더 원할 것이다 라는 질문에 팬데믹이 시작되던 작년 4월만 해도 50%를 밑돌던 긍정적인 응답이 10월에는 70%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더 유럽 지역은 이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형태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뉴 노멀 라이프는 실제로 이팅 헤빗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유로모니터가 전망한 식재료, 프레시푸드의 소매 채널에서의 전망 시나리오를 보시면 글로벌 평균적으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식재료 시장 규모로 집밥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살펴봤더니 왼쪽에 유럽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하고 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특히 집밥 문화가 좀 더 발달되어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올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집밥 시장이 뭐 잠깐은 주춤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미 집밥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새로운 집밥 생활 패턴을 보이면서 홈쿠킹, 뭐 식재료 시장 이런 게 더 발달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 시장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2020년에 2배 넘게 18% 정도 이 집밥 시장이 성장을 했다가 올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거의 성장했던 만큼 소비가 바로 급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향후 5년 동안도 거의 집밥 시장이 플랫하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절대로 집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미국인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역마다 뉴 노멀에 따른 이팅 헤빗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이 각기 다른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새로운 생활 패턴 중 하나가 바로 식사 시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밥 먹는 시간으로 여기는 낮 12시, 저녁 6시나 7시 이때 식사를 한다라는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에 약간 밥 먹기 애매한 시간이죠. 뭐 아점, 점저 이럴 시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이 밥 먹는 시간의 변화는 식사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충 먹거나 아니면 정말 잘 준비해서 제대로 먹거나 일 텐데 결국은 이런 변화가 레디밀, HMR이나 밀키트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타나고 있죠. 지난해 더더욱 이 외식 산업이 평균 20-30%씩 크게 감소하면서 레디밀, 즉 간편식 시장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는데요. 평균적으로 유럽 주요 국가,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레디밀 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레디밀 시장의 발달이 사실은 뭐 코로나 이전에도 좀 두드러졌던 부분이긴 한데 특히 지난해에는 레스토랑의 수요가 레디밀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파인 다이닝, 고급 레스토랑을 집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가 특히 발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레디밀 시장은 사실 처음 출발은 간단하게 좀 편리하게 먹고 싶다라는 그 모멘텀에서 출발했던 시장이었던 만큼 그동안은 사실 대부분의 레디밀 제품들이 좀 심플하고 저렴한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이제는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한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컨셉으로 시장이 점차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인과 뭐 페어링된 코스 요리나 또 홈파티 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밀키트 시장이 지난 한 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는 모임이나 파티 규모가 좀 소규모화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간단하게 밀키트 같은 레디밀이 케이터링 서비스를 대신하는 그런 문화 역시 새로운 이팅 헤빗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유로모니터의 비하 데이터에 따르면 레디밀이 발달한 주요 국가들의 제품 중간 가격 그래프를 오른쪽에 보시면 지난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미 레디밀이 성숙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앞서 보이는 아시아만큼 드라마틱하게 뭔가 가격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프리미엄, 그중에서도 고급 레스토랑의 상품화가 메인 트렌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영국에서는 이 샴페인이 포함된 2인 풀코스 밀키트가 약 160파운드, 한 25만 원 정도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이 비아 솔루션이라는 시스템은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프로덕트 클레임 앤 포지셔닝 데이터와 같은 방식으로 유로모니터가 이커머스에 대한 고객 니즈를 위해서 전 세계 1,500개의 이커머스 채널에서 거래되는 FMCG 상품의 가격 데이터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들하고 콜라보를 해서 밀키트를 출시하는 것 또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유명 유통사는 그 한국인들이 핀란드 여행 가서도 꼭 방문을 해봐야 할 만큼 그런 유명한 레스토랑인 올로의 3코스 밀키트를 2만 원 정도에 현재 판매하고 있고요. 이 이노베이션 오브 이팅 오케이션 테마의 또 다른 트렌드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이팅 헤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험이라는 건 다양한 맛, 요리법, 식재료, 레스토랑 분위기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대에는 여행을 통해서 얻는 음식의 경험에 대한 니즈가 아무래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유로모니터 트래블 데이터에 의하면 오른쪽 보시면 해외 이동 인구수와 리시트 월드 수치, 해외에서 지출하는 비용 자료인데요. 이미 지금 21년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도 여행을 할 수 있는지 여행 시장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죠. 내년에도 해외여행이 실제로 재개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트래블 관련 수치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까지 성장을 하려면 회복이 되려면 최소 2023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식품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내놓기도 하는데 리투아니아의 수도인 빌뉴스에서는 홀리데이 어브로드 인 리투아니아라는 행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여행지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거리를 조성하고 관련 음식 판매를 정부 차원에서 독려하는 그런 소비자의 센서리 익스피리언스를 겨냥한 마케팅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테마인 농장에서 식탁까지 farm to fork라는 트렌드인데요.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가 음식 유통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커지면서 이런 트렌드가 실제 식품 업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로모니터의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소비자가 서플라이 체인, 즉 공급 유통망의 투명함을 선호한다라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소득 수준으로 나눠보니 미드, 하이 인컴은 크게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반면 로우 인컴, 저소득층 소비자 그룹은 이에 대한 선호도가 8%나 높아졌습니다. 즉 이제는 고소득자들만 뭔가 좋은 거 그런 음식을 신경 써서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더 민감해지고 신경 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산업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또 43%의 응답자가 향후에 블록체인이 이 서플라이 체인, 유통망을 트랙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했고 32%는 이미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유명한 가공육 브랜드죠. 허타미트의 CEO는 그들의 앞으로 브랜드 전략이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업계에서는 현재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의 유통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투명한 유통 추적 시스템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 서플라이 체인이나 트레이스빌리티 이런 얘기보다는 이 트레이스빌리티를 단순화한 이커머스, 다이렉트 컨슈머라고 하죠. D2C 모델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락다운 기간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 지역에서 이 레디밀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영국의 시밍턴즈라는 제조사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시밍턴스2를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품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개설을 한 이유도 있었지만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통해서 뭔가 기존의 유통사에선 하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모션과 번들 판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소비자와 직접 소통을 하면서 그 장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페인의 클라우드 파밍이라는 회사는 소비자가 유통 채널을 거쳐서 농산물을 구매해왔던 그 과정의 틀을 깨고 실제 소비자와 농부, 파머를 연결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 농산물을 또 농부는 주문 받은 대로 수확을 하고 바로 또 직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이 D2C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가 한참 앞서 있는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조사들이 소비자랑 직접 소통을 하고자 뭔가 뭐 소셜 셀링, 라이브 커머스 이런 생산자가 직접 주체가 되는 플랫폼들이 그동안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유럽의 이 식품 기업들도 아시아보다는 조금 더디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D2C 모델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또 다른 farm to fork의 의미로 grow it yourself라는 트렌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자라는 나무를 많이 먹잖아요. 봄나물 특히 많이 실제로 채취해서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을 음식으로 활용하는 트렌드는 최근 이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에 대한 인기와 더불어서 유럽에서 더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영국의 와일드 갈릭, 명이나물이죠. 이걸 활용한 레시피를 소개한 사이트인데요. 한국에서는 이 명이나물이 되게 비싼 채소지만 유럽에서는 봄이 되면 길거리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또 구글 트렌드상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초부터 growing plant, farming at home이라는 이 키워드의 액티비티가 급증했는데 겨울에는 다소 트렌드가 주춤했다가 올 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또 검색했던 탑 10 국가들도 미국, 유럽의 각국들,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직접 길러 먹는 이팅 해빗이 가드닝 문화권 국가에서는 뭐 그렇게 또 새로운 트렌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는 도시 문화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실내에서 식품을 재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소비자를 위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홈 가드닝, 홈 파밍, 반려식물 이런 용어들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오른쪽 보시면 LG전자에서도 가정용 실내 스마트팜 등장부를 선보이기도 했죠. 한국에서는 최근 유행하는 이러한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동안 유럽의 홈이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뒤에 K푸드 전략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테마는 대체 단백질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식품 시장의 고민입니다.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별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30% 이상의 소비자는 식물성 대체육을 매달 혹은 그 이상 주기적으로 소비하는 플렉스테리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대별로 보면 X세대의 약 30%, 그리고 40, 50% 수준의 MZ세대들은 식물성 식품을 더 자주 소비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46%의 산업 전문가들은 회사가 이 어떤 환경적인 변화 등을 포함해서 위기 상황일 때 직원이나 소비자에게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앞으로 소비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러한 넓은 의미의 지속 가능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앞으로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로모니터의 식물성 식품, 동물성 단백질 대체 식품 카테고리는 19년 대비 작년 성장률이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시장 규모가 약 23억 달러 정도 증가했습니다. 즉 19년까지 좀 주춤하던 해당 카테고리들이 코로나 시기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선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글로벌 설문조사를 보시면 플렉스테리언 식단을 실천하거나 식물성 음식을 주로 먹는 이유로 환경을 생각하거나 동물 복지를 위한다라는 저희는 컨셔스 컨슈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의식 있는 소비자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프 보시면 면역력, 더 나아가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는 내 몸에 맞는 식단을 찾기 위해서 플렉스테리언 식단을 선호한다라는 그런 건강 관련 이유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주로 선진국, 북미나 오세아니아, 유럽에서는 인당 식물성 식단에 대한 소비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관련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고요. 특히 유럽과 오스트랄라시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GMO 논란이 있는 그런 소이 드링크, 콩 베이스 단백질 식품을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에 단백질이나 비타민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other milk alternative, 즉 두유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기타 다른 식물성 밀크들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 소비자들도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건강의 요소를 거의 동등하게 혹은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 글로벌 대체 단백질인 밀크 얼터네이티브, 대체육이죠. 밀 서브스티튜트 중에서도 하이 프로틴으로 포지셔닝된 제품 수가 온라인 상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프로덕트 클레임 앤 포지셔닝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건강을 위해서 식물성 식단을 선호한다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가지 주요 테마를 통한 유럽 식품 시장의 큰 흐름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이를 토대로 K푸드가 글로벌 식품 시장의 건강,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포지셔닝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푸드인 만두, 라면,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바베큐, 굉장히 많은데 이게 각각 다 너무 특징들이 달라서 하나의 공통분모를 꼽아내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 생기면 우리는 그게 K푸드이고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다 보니 라면 이꼴 한국 음식인 줄 알았던 외국인들한테는 사실 뭐 당사자가 매운 걸 잘 못 먹거나 또는 누들을 안 좋아하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좀 특이한 음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K푸드의 정의를 좀 다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오늘 좀 적극적으로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한 끼 식단은 사실 다양한 반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예쁘고 모든 요리들이 야채와 단백질, 이런 식재료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플렉스테리언도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이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K푸드의 특징을 우리는 그동안 해외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한국 음식의 전통성, 문화 이런 걸 떠나서 한식을 구성하는 주요 식재료들의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의 여러 가지 취지 중 하나도 국내 식품의 다양한 기능성을 좀 입증해 보자라는 게 있을 텐데요. 앞서 보신 글로벌 시장과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국내 식품 시장은 식품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기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이 나물 반찬류들은 하나하나가 매우 훌륭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의 약초들이죠. 그래서 김치는 이미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 후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미나리를 영어 이름이 아니라 한글 미나리로 인식을 하게 됐는데 이 미나리만 해도 거의 맞는 약효를 가진 나물이잖아요. 그래서 또 깻잎의 경우에도 소고기에서 부족한 무기질과 비타민을 충족할 수 있어서 쌈으로 먹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메뉴와 곁들였을 때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런 기능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건강한 기능성 식단으로 포지셔닝한 한국식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와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 어떨지 좀 조심스럽게 오늘 세미나에서 전달을 드려보고요. 또 유럽의 식물성 단백질 강화 식품에 대한 니즈에 이미 잘 대응하고 있는 K푸드의 사례가 바로 두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두부는 최근에 식물성 단백질 제품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이 막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수출되는 두부는 사실 그동안 주로 그 오리엔탈 마트라고 그러죠. 아시아의 소비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에서 판매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두부면, 뭐 두부 라자냐,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두부밥, 두부 스무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지인들한테도 친숙한 형태로 이제 제품 로컬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먹기에도 좋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또 최근 유로모니터가 발표한 글로벌 두부 시장 규모를 보시면 아시아 시장이 절대적으로 크긴 하지만 유럽과 북미 시장의 규모가 5년 전에 3,600억 정도 규모였던 게 최근에는 7,200억 정도 수준으로 거의 2배 가깝게 성장을 했고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유로모니터가 발표한 세계 두부 시장에서 풀무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에 랭크된 일본의 사가미야 푸드사와 같이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식물성 단백질을 찾고 있는 유럽, 미국인들이 그동안 낯설어 했던 그런 두부를 굉장히 다양하게
좀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제품 이노베이션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런 점들이 바로 현지인들에게 두부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성을 강조해서 유럽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례로 쌀 가공식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라이스가 글루텐 프리 음식으로 인식이 된 측면이 있어서 쌀로 만든 식품들이 대부분 프리미엄 헬시푸드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오트밀을 이 요거트나 물에 섞어서 죽처럼 먹죠. 그래서 그런 포리지 문화가 있고 한국식 죽은 사실 뭐 단백질도 굉장히 풍부한 그런 기능성 식재료들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주로 아플 때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먹는다는 스토리텔링으로 현지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식당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은 인구의 30% 정도가 글루텐 불내증을 갖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네, 뭐 작년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집밥 수요 때문에 조금 더 급증한 것도 있습니다만 최근 유럽에서의 쌀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라이스 크래커 같은 쌀과자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과자 그림 보시면 이게 그냥 우리나라의 뻥튀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패키지에 뭐 free from gluten, free from wheat 이렇게 굉장히 건강한 클레임들이 적혀 있고 그래서 다른 과자보다 가격도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과자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반적인 과자 시장이 하락할 때도 쌀과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트렌드를 보실 수 있고요.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글로벌 시장, 특히 한국을 알리기 어려웠던 유럽에서도 최근에는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런 이제 미디어 문화들이 연달아 소위 대박을 터뜨리면서 K푸드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이 달고나나 한국 요리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K푸드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장면을 좀 꼽아본다면 왜 가난한 기운이 그 양은 밥상에 5가지 이상의 반찬을 두고 먹는 장면이 있었고 또 게임 참가자들에게 급여 땡 참가자들이 급여 받은 3가지 이상의 반찬이 담긴 양은 도시락 장면이 있었는데 혹시 그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인들의 일반 서민의 밥상에도 항상 올라가는 밥, 국, 김치, 뭐 김, 콩자밥, 무말랭이, 콩나물 무침 이렇게만 해도 이미 오첩반찬이잖아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먹을 수 있지만 단백질은 풍부한 콩나물, 김 이런 제품들은 베지터리언한테도 굉장히 좋은 식단이기도 하고 또 양은 도시락에 있는 이 콩자반 계란 후라이 같은 굉장히 소소하지만 영양 밸런스가 아주 잘 맞는 한 끼 식사를 세계인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플랜트 베이스는 유럽 식품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이고 이러한 현지 트렌드를 어떻게 K푸드로 어필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항상 야채와 어우러져서 이 한 끼 미리 완성되는 K푸드 한식은 플렉스테리언이나 베지테리언에게도 퍼펙트한 식물성 기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K푸드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에 한국은 굳이 베지테리언 메뉴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대답이 좀 먹힐 수 있는 K푸드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매끼 먹는 평범한 밥상에 뭐 고기, 멸치, 생선, 계란 이런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들을 빼고 먹어도 굳이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한식입니다. 또 항상 야채와 곁들여서 먹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기의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한국식 바베큐, 우리 한식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에서 유명한 한국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뭔가 이것저것 믹스해서 먹는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포인트 외에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포인트가 최근 들어서는 좀 종종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비빔밥을 해외에 소개해 왔는데 김치도 마찬가지로 한국 전통 음식이 왜 K푸드로 그동안 자리를 못 잡았었는지 또 김치는 특히 그동안 한국 전통 음식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발효 음식으로 면역력이 좋다라는 그 기능성을 인정받고 나서야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소개드린 유럽의 그 팜트코크 트렌드와 접목시켜서 가든에서 키운 현지 식물, 허브, 즉 나물들을 간단하게 이러한 소스들로 누구나 쉽게 평범한 케이푸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소통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물 반찬들도 한국 음식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치, 미나리, 깻잎의 효능처럼 다양한 나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성, 영양소가 현지 메인 메뉴와 어떻게 건강하게 한 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현지인들에게 어필해 보는 것도 새로운 K푸드를 소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최근 지중해 식단이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뭐 우울증에도 좋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각인이 되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우리 K푸드 다이어트가 좀 따라갔으면 하는 그런 발자취인데요. 이전에는 특히 미국이나 아시아 시장과는 좀 다르게 유럽인들이 롤스 코리아는 알아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많았었기 때문에 이 K푸드의 기능성 장점을 어필하는 것이 애초에 좀 현지 전략으로 불가능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K문화권의 이 센세이션으로 말 그대로 한국의 존재감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K푸드의 우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유럽 시장에서 가능해졌다. 그런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몇 가지 들어온 사전 질문이 있어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가지만 꼽아서 좀 답변을 드리면요. 뭐 복합식품의 식품 원료나 유럽 내 유통 제품 등록 절차, 통관 요건, 건기식 수출 절차 관련한 이런 좀 시스템적인 질문들 주셨는데 이런 관련 규정이나 절차 부분은 이게 국가나 제품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화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조사를 의뢰하시면 좀 더 디테일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품 원료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유로모니터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그레디언트 시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축액, 추출물도 예를 들면 플랜트 엑스트랙트, 이스트, 로즈마리, 뭐 소이 엑스트랙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있어서 역시 별도로 의뢰 주시면 국가별 또 원료별로 자세히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루텐 프리 시장에 대한 질문 주셨었는데 본문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었죠. 유럽 시장에서 이 글루텐 프리가 필수 시장이고 글루텐 불내증이 어쨌든 소화를 못 시키는 거다 보니까 최근에 딱히 이 글루텐 불내증이 없는 사람들도 글루텐 프리 음식이 좀 더 소화가 뭔가 잘 되니까 건강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더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품을 찾는 트렌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 이 글루텐 프리 클레임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면 좀 그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유럽 내의 글루텐 프리 시장 규모는 전체 식품 시장의 한 1%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비율로 보면 굉장히 작긴 하지만 이 글루텐 프리 제품이 필요한 그 카테고리에서 일반 식품 시장과 글루텐 프리 클레임을 갖고 있는 그 제품군들을 비교해 보면 일반 식품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한 2.5% 정도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글루텐 프리 식품 카테고리는 연평균 11% 이상씩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편식 구매할 때 유럽 소비자의 희망 단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슬라이드 중에 그 간편식의 중간 가격을 보여드렸던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간편식 제품의 이 중간 가격이 유럽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성장을 해서 $10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한 끼 간단하게 뭐 데워서 먹을 수 있는 라자냐, 스파게티, 뭐 마카로니, 치즈 이런 제품들은 가장 대중적인 유통 채널이죠. 영국 테스코에서 PB 제품 같은 경우에는 2, 4, 7, 8 유로
이 정도 프로모션을 항상 상시로 하기 때문에 개당 한 5,000원 선이면 간편식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고급 유통 채널이죠. 웨이트로즈나 막스앤스펜서 같은 경우에는 개당 8, 9달러 정도 수준의 또 이 한 끼 간편식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유럽의 좀 한국하고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유통 채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다른데 소비자들이 그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품력만 있다면 가격 전략 면에서는 오히려 수월한 시장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영국에서는 동네 수준이나 경제력에 따라서 주로 이용하는 그로서리 채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알디, 테스코, 웨이트로즈, 막스앤스펜서 등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속된 말로 계급이 조금 나눠져 있는 그런 리테일링 시장이어서 웨이트로즈나 막스앤스펜서 PB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퀄리티가 좋은 식품이다라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깔려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 못지않게 어떤 포지션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질문을 좀 답변을 드리고요.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추가로 유로모니터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들, 오늘 발표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발표 자료는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아마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가 따로 공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시부터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